존슨앤존슨 백신의 혈전 부작용 소식이 지나치게 과장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한 문제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연방 당국은 패닉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FDA와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는 700만 명, 이 중에서 혈전 사고는 6건이며 모두 18에서 48세 여성이었고 6일에서 13일 이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입니다. 당국에서는 향후 수일 내에 백신과 혈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넷 우드콕 FDA 청장대행은 이번 부작용은 극히 드문 사례일 뿐이라며 모든 백신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장은 백신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매일 300만 명 이상에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를 종합하면 존슨앤존슨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확률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경우 접종자 700만 명 가운데 6명에게서 혈전 현상이 발견됐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11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700만 명 중 1명이 숨진 셈입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2천만 명이 접종해 79명이 희귀 혈전 증세를 겪었고 19명이 사망했습니다. 25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해 100만 명 중 1명꼴로 사망한 것입니다. 두 백신은 비슷한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지만 부작용의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방 당국은 백신 접종 후 흔히 발생하는 감기 증상, 근육통 등은 혈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백신 접종 후 1, 2주일이 지난 후에도 다리와 복부 통증 및 두통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지역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예약이 중단되고 기존 예약도 다시 잡히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무료 백신 공급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아직도 전체 성인의 4분의 1 정도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 컨설팅 업체 유거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백신 거부율이 25%를 넘었습니다. 미국 성인의 25%는 6,400만 명입니다. 백신 접종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도 16%에 달했습니다. 이달 초 갤럽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가능성이 낮아지고 올가을 이후에도 미국에서 매일 수만 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의 75%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러스를 경시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 대부분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특히 백신 접종 거부자의 절반 이상은 CDC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언과 충고를 더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백신 없이도 바이러스가 물러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이미 백신 접종을 끝낸 상태입니다. 연방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차별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 체류 신분과 의료보험 가입 유무, 영어 능숙도, 실제 거주 여부 등과 전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 실무진들이 각종 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민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의료보험 정보를 요구하고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현재 26개 주가 거주와 고용증명이 있는 주민에게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연방 이민 당국에 어떠한 정보도 넘겨주지 않는다고 명시한 주는 12개 주에 불과합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은 워싱턴 DC 외 10개 주뿐입니다. 이민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운전면허 등록 시스템을 백신 예약 시스템으로 바꾸는 바람에 아이디가 없는 주민의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한인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한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이유는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들의 백신 접종을 늘려야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가 많은 노년층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 크게 줄어 2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지역 최근 7일 내 1일 평균 감염자는 465명으로 지난 2월 21일 이후 가장 많습니다.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감염자가 가장 적었던 시기는 작년 8월 초로 139명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시기는 1월 중순 1,642명이었습니다. 보건당국 통계에 의하면 백신 접종이 완료된 노년 계층에서는 감염자가 매우 적었지만 청장년 계층의 감염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주 감염자의 40% 이상이 20에서 39세였습니다. 19세 이하도 22%에 달했습니다. 40에서 59세는 28%, 60세 이상은 10%였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중순 이후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기회가 열리면서 청장년 계층의 감염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등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집중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최근 7일 내 전국 감염자는 45만 2천 명인데 이 중 44%인 19만 7,500명이 미시간,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뉴저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5개 주에는 전체 국민의 22%가 거주하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자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5개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향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연방정부 관계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다른 지역 백신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지난 6일 감염자가 7,000명이 넘어 2주 전에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시간주보다 1일 감염자가 더 많은 곳은 뉴욕뿐이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미시간보다 훨씬 적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아직까지 인구 비례로 각 주정부에 백신을 배포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로첼 왈렌스키 CDC 청장이 미시간주 등은 백신 초과 공급보다 코로나 봉쇄 정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염률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통제를 잘해왔던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에 오히려 백신 차별을 가한다면 지역 정부, 보건당국의 노력이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화답한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보다 과감한 의료보험 개혁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 법률에 포함된 오바마 케어 지원 예산을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며 백악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나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케어는 고령자 정부 주도 의료 보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연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치과와 청각, 시력 교정 등의 커버리지도 메디케어로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두 정치 거물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애써준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마냥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펠로시 의장은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동분서주했으며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 예비경선 패배 후 바이든 후보 당선을 위해 애썼습니다. 워싱턴 킴스TV 오디오 왓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